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 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기초공제를 통해 500억 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상속공제. 100년 전통의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상속 후 10년간은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경영계의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것. 먼저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돕는 가업 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소수계층만 혜택을 보게 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개정되며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오히려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97년 도입 당시부터 2007년까지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었으나 현재 500억 원까지 상승했다. 경영계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대상 금액 확대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4차 산업 등을 고려하면 개편안의 업종 변경 등의 내용도 기업들의 요구보다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규제 완화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경영계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매출액, 공제 한도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가업 상속공제 개편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100년 전통의 장수기업을 키우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상속 과정에서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과는 다른 안이 발의되기로 했는데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업 상속 공제가 형평성과 조화를 맞추면서 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얘기 나누는데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제희입니다. 가압상속공제가 뭐길래 세법의 한 구석에 들어있는 이 제도만 잘 운영해도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기왕에 오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압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또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그런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 예,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엄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논의는 실은 그 혜택을 보는 자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쪽이 서로 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쪽에서는 미흡하다고 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쪽에서는 가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 가업상속공제가 입법된 취지에서 조금은 성격도 변했고 현재 이러한 어떤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30년에는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현재 3만 불을 또 4만 불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지 완화하는 것인지 깊이 따져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선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투자 확대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중소 중견기업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소수 대기업 경제 구조에 해당되는 나라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원활하게 잘 작동되어서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의 토론에 방점을 두고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의 패널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니까 여기에 의견 남겨주시면은 중간에 또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상속세 문제, 이 중에서 오늘은 가업 상속세 문제에 초점을 두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지속적인 찬반 논쟁인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 상반된 방향에서 논쟁이 되어 왔었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승계 과정 속에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생겼고 해체가 되기도 했다. 상반된 논의인데 근원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을 듣고 좁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희 소장. 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상속세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요. 사실은 상속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죠. 뭐 기업에 대한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개인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를 감세해주를 하면 이제 기업이 이익을 보고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주머니가 넉넉해져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했던 과거 정부의 이제 부자 감세, 이제 낙수 효과 뭐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이 뭐 투자라든지 고용을 늘리려면 사실은 법인세를 절감해 주는 게 줄여주는 게 오히려 더 기업의 투자라든지 고용을 늘려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잖아요. 예. 근데 상속세는 지금 이제 전 국민의 2% 남짓한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세수도 전 세수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밖에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면세가 되기 때문에 상위 한 1~2% 정도의 그런 이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땀 흘려 번 소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재산에 대한 세금, 소비에 대한 세금하고 달리 굉장히 소득 재분배 효과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상속세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소득 재분배라든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가 작은 세수지만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우냐, 얼마나 형평하냐가 가늠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용어상의 기업 상속세, 결국은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에 대한 상속세가 이제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네, 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근에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크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면 하나는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그걸 제외한 기타 일반적인 부분 이렇게 쪼갠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율 자체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전에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다 소득세나 이런 걸 다 내고 예. 남은 나머지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2%인데 반해서 예, 상속세의 세율은 50%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도 많이 있지만 예.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높은 좀 겁니까?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명목세율로는 두 번째로 높은데 예. 우리가 최대 주주 할증까지 하게 되면 최고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그 이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은 이 기업에 대한 영속성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계속 개인에 대한 문제로 본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게 개인 세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업에 대한 어떤 활력에 대한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이 예, 보는 다를 수 관점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상속세 한정했을 때는 좀 높은 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명목세율은 50%여서 이제 그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28.6%에 불과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28.6%라고 하는 것도 과세 표준을 대비로 한 것이고 상속세 재산과액 대비로 한다면 실질 재산액에 비춰봤을 때 더 낮다. 16.8%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명목세율에 근데 비해서 저는 그 문제 좀 부연 설명드리면
실제 우리가 새우를 비교할 때 네. 명목 새우를 비교해 우리가 실질 새우, 시료 새우는 비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이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시료 새우는 2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12%, 13% 된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도 실은 많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명목 새우로 일단 비교를 해야 되고 시료 새우 문제는 조금 그게 내부 정보가 있어서 그 비교하기 자체가 곤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명목새우굴과 비교한 것이 이제 더 그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시료새우로 비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시료새율 28.6%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공제 감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네.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병선 원장님. 예, 저는 이 문제가 기업의 승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왜 이게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창업 세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세대 교체를 앞둔 기업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의 승계가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승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승계 과정에서 부담하는 상속세율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 의욕을 꺾고 또 기업가 정신 발휘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좋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투자도 활성화되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이러한 그 순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상속세율도 높고 실효세율 얘기도 하셨지만 실효세율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료세율에 대한 비교 자료들이 있습니까, 수치로? 네,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28.6%라고 그러셨고 경쟁국에 보면 일본은 13%고요. 미국은 24%에 가깝고 독일은 21.6%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목세율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낮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실효세율 측면에서 굉장히 높고요. 특히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저는 이제 중견기업 경우를 보면 네. 예컨대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큰 100에서 500억 혹은 5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재산이 승계되는 과정에서는 상속세율이 실질 상속세율이 거의 50%가 되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그 경영권 할증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6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네. 부담되어서 승계가 어렵다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명목 시료 세율 관련 얘기 김경민 소장 그래서 좀 이제 추가해 주세요. 예, 실제로 OECD에서 여러 가지 지표화해서 이제 통계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오늘도 이제 보고 왔는데 대개는 이 상속세율을 비교할 때 상속세 자체가 어떤 소득세의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서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한 비중 그것을 이제 전체 조세의 비율 조세로 나누어 봤을 때 또는 GDP로 나누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명백히 이제 하위권입니다. 예. 예, 구정희 소장님 아까 우리 그 오문성 교수께서 결국은 개인한테 부과되는 것이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기업한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개인의 소득세,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소득세가 높으면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업의 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논리가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법인세도 아닌데 그 기업에 대한 세금도 아닌데도 예컨대 개인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에다가 매기는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논리는
조금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볼 할 수 있는 때는 이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득세의 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의기제가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이 300억이 됐어요. 300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업 상속 대상 자산이 200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이 100억이라고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억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 가업 상속 대상 자산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분 자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다 납부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게 있다면 이 지분 자산이나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은 이제 뭐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예를 들기 쉬운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액이 떠온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네, 관련 얘기 다른 분 얘기 한번 들어보죠. 김정일 소장.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나오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권이라는 단어부터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경영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노동권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경영권이라는 용어들이 쓰이고 있으되 이건 전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진 개념은 아니고요. 그게 네. 어떤 법적으로 보호되어져야 될 가치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들이 나오겠지만은 이 가업의 상속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따른 이제 상속세로 말미암아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회사를 잃을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불성설인 거죠. 이게 뭐 영부연납제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지분이 이전됨으로써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을 뿐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랬을 한국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뭐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는데 실제로 다 쓰고 있는 용어이고요. 우리가 법적인 용어가 있고 법적이 아닌 용어가 있을 뿐이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용어를 이런 용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첫째, 조금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영권을 왜 법으로 보호해야 되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영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경영을 하는 자들은 시장이 도태돼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적자 생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하다 보니까 지분이 팔려가지고 자기들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위협당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예. 저는 사업을 안 하지만 한 가지만 좀 억울할 제가 거라는 말씀을 거죠. 드리면 네. 상속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업이나 뭐 그 기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나가지만 상속세 관련돼서 아까 실효세율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총 상속 재산 중에서 과세가 되는 부분이 딱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이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4%에서 15% 정도가 맞는 거고요. 이제 과표 기준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제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또 아까 주식은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전체 상속세 과세 대상 물건을 보면은 부동산이 한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상속세는 꼭 주식에 대한 세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예. 때문에 감세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야겠는데 그 전까지 다른 분 얘기하셨으니까 조병선 원장께 네, 네. 큰 틀에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고 네,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구재익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 일견 맞아요. 그러나 가업이나 기업을 승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전부예요. 상속 재산에 예. 거의 전부고 물론 나머지 개인 재산은 있을 수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주식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어렵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투자도 망설이게 되고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승계와 관련해서는 좀 논쟁을 알겠습니다.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근본적인 이제 서로가 상반된 관점에서 계속 그동안 주장했던 이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핵심 좀 초점인 이제 가업 상속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오 교수님, 네. 뭐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가업이라고 할 때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 것하고 예. 또 거기 관련된 가업 상속 공제제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가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집가자를 쓰거든요. 한자로는 예. 집가자를 쓰는데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해온 그런 사업. 예, 그런데 뭐 옛날 같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요즘 은 이제 기업이 지금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100년 된 우동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100년 된 우동집은 가업이죠. 몇 대가 내려온 건데 실은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1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가업이라고 하는 게 97년인가 시작이 됐을 때 1억, 그 당시 네. 1억이었습니까? 1억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1억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으로는 지금 100년 된 우동집을 생각하겠다 하더라도 특별히 틀린 말이 없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중견기업에서 3천억 기준까지 가거든요, 지금. 그럼 매출액이 3천억이면 100년 된 우동집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좀 큰 규모로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도 우리의 어떤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100년 된 우동집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업 상속공제를 기업 상속공제라고 부르자는 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 교수님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가업 관련 얘기만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공제제도 관련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저는 뭐 조세를 평생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실무를 또 하고 근데 가업의 개념을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조금 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법에서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얘기하는 가업은 그런 정도로 기업의 영속성을 무조건 보장하자고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100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우동집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구태의연한 가업상속공제다가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제도는 가업만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가업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우동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가족 경영을 하는 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동집 얘기하니까 일본의 가업을 주는 예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업들까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 차원은 이제 맞는 거고요. 근데 과도하게 지금 이제 지금 매출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이제 확대된 것을 놓고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업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선우가 바뀐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08년도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공제액이 1억이었습니다. 한 20년 이상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이제 두 정부가 지나오면서 이게 50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100억, 500억 뭐 이렇게 된 네, 거죠. 불과 네. 10여 년도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 공제액이라는 건 엄청난 거고요. 또 공제 대상도 중소기업만 해주다가 지금 매출 3천억이니까요. 웬만한 이제 중견기업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뭐 단위의 인프레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중견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의 노력이 있었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부대적인 공익 의무를 둔 겁니다.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뒀는데 지금 그 제도가 과연 가업상속의 공제에 있어서 적합하느냐 네. 이런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업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알겠습니다. 않다라는 건 선우가 바뀐 예, 거죠. 내용은 이제 충분히 가업 자체의 범죄에 관해서는 또 이제 서로 생각한 전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으니까 김경률 소장께서 계속 상속 공제 얘기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업 상속 공제는 이제 매출 3천억 미만 그리고 이제 매출 3천억 미만인 공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뭐죠, 그러니까요? 97년도에 도입되었으니까요. 네. 그때라면 이제 애초에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의 우동집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와 같은 것처럼 어떤 자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국가가 어떤 보호할 만한 그리고 이것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애초에 상정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변질되었다라고 봐야죠. 이것은 애초에 1억을 대상으로 했다가 500억까지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애초에 가업에 맞지 않는 기업 일반에 특히 이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공제라면 아하. 이건 더 이상 이제 가업상속공제라고 이름 붙이기 민망한 알겠습니다. 그런 상반된 상황인 해석이 것이죠.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오 교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애초에 1억 정도의 소규모 했던 예. 것인데 기업 일반의 공제 제도를 예. 적용시키면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신 제가 거구만요. 보충해서 한마디만 네. 말씀을 드리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습니다. 이제 세법에 이제 감면을 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아니고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하고 제도를 유지할지 이런 고민하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개인하고 기업이 동일한데, 그러니까 상속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인데
개인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흔들릴 때 상속세를 제대로 내게 하기 위해서 또 고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상속 공제를 해주는 거죠. 기업과 개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가압상속 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그래서 과도한 이제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어디에서 위헌? 독일에서요. 독일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가압상속제 범위를 크게 줄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도하게 지금 늘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지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거죠. 그럼 김경률 소장도 그러니까 현재 초기 때의 의미에 있다면은 가압 공제가 상속 공제가 적절한데 네. 지금 그 취지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뭐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밀리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전공해온 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가업,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그 패밀리 비즈니스나 가업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나 일본만 유독 아주 소규모 가족들이 있다. 모여서 하는 작은 뭐 기업 정도로 생업을 유지하는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게 정의하는 데가 없어요.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면 규모하고 관계없이 다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월마트, 그러면 카길, 또 뉴욕타임즈 이런 대기업도 다 가족 기업이고 또 독일의 경우를 보면 보시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을 보시도 다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서 규모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규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가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프레임을 우리도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가업 상속 공제 이거 의미가 잘못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독일 헌법재판소 얘기도 하고 독일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독일 사례가 우리나라에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는 게 대폭 축소됐고 아주 중소기업만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이 문제가 2014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판결이 났었는데 거기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를 하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라는 어떤 공공의 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게 헌법 정신에 맞다. 다만 아주 대규모 가업 승계 재산까지 무조건적으로 상속세를 감면해 준 것은 문제다. 그러면 결국은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독일은 일정 요건만 해당이 되면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일정 한도까지는 다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대규모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 넘어가는 9천만 유로 이상이 되는 대규모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그 납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해서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상증세법에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니까 말을 기회가 별로. 하십시오. 그 우리 상증세법에서 중견기업에 한해서 지금 자기들이 납부할 그 세액 중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자산을 납부할 세액 중에서 다른 자산이 많으면 그 200% 기준인데요. 다른 자산이 많으면 가업상속 공제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2017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우리 모법에 들어왔고 2018년 2월 달에 시행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가업상속 공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 자체는 예전에 우리가 그 가업이 아니고 현재 영속성에 대한 것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는 기업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 이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금 그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상속 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어놔가지고 실제 기업들이 그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잘 안 해요.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보군요. 근데 선택을 잘 안 하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반대한 쪽에서는 이 선택도 별로 안 하는 제도에 대해 자꾸 왜 손을 보고 있냐는데 선택을 안 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추진당하게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업종 변경입니다. 대표적인 게 업종을 변경을 아주 규제를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소분류에서 했다가 뭐 조금 더 법을 넓혀놓은 것 같던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업종 분류 이렇게 연연히 하는지 모르겠는 게 기업이 서바이브 해야지 살아야 그 기업에 대한 고용도 유지되고 할 텐데 이걸 지금 그걸 업종 변경을 못하게 해서 망해버리면
그 고용도 유지 안 되고 다 죽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상속공제 제도가 미치고 있는 영향, 지금 아까 근본적으로 가업 규모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네. 적절찮다라고 했는데 네. 현재 실질 작동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가업상속 내지는 상속과 관련해서 이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아주 우리 사회, 우리 기업에 만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부에서 자료 이런 승계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아주 편법적으로 아주 만연해 있거든요. 이게 대기업이니까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뭐 정몽구에서 그 아들 정의선으로 이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법적 규제 대상이 되고 있지만 네. 중소기업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연해 있어요, 이게. 그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이제 상속이라든가 승계가 이제 상당히 형해화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마저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늘어나고 한다라면 우리나라 상속 제도는 결국은 모두 다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렇더라도 현재 부당한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군요. 지금. 그렇죠. 예. 중소기업에는 그게 이제 이런 표현 한번 쓰고 싶어요. 그 어떤 기자분이 한번 이제 기사에서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규제가 띵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선 띵틀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이와 같은 그 좋은 방법이 있고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전혀 없다. 이래서 자식한테 회사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그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지금 뭐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로도 충분히 지금 편법적인 상속 승계가 아까 되고 오 교수님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공제 규모가 작은 것은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전 조건이라든가 사후 관리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예. 제가 이제 다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예. 한 말씀만 먼저 드린 거고 예. 그 나머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지금 공제 단위가 너무 작다 이것도 주장하시는 저는 겁니까? 이제 공제 금액이 작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예. 제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제 금액을 3천억에서 1조 원으로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가세 이연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이 지분 자산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우리가 자산을 두 개로 쪼개면 가업 상속 대상 자산이 있고 기타 자산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분권도 있고 재산권도 있어요. 여긴 재산권만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많이 처분해서 털더라도 문제가 없는 재산이에요. 근데 이 재산은 자기가 만약에 이 재산까지 이제 많이 처분을 하게 되면 예. 자기들은 개인권의 위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죠.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세 이연 제도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가세 겁니까? 이연 제도가 지금 일부 잠깐요. 그 용어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게 뭐 일본에서 번역된 건가요? 아닙니다. 가세 이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영어로는 디퍼 시키는 건데요. 예. 뒤에 딜레이 시키는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내야 될 연기 거를 제도라고 하면 될 나중에 건데. 내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지분 자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처분하지 않는데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연기시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도 세금 다 내게 되고 지금 저쪽에서도 가세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예.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 처분할 때 세금 다 내야 되니까 문제될 게 없고 이게 실은 접점입니다. 접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2014년도에 들어와 있는 그 2월 가세라는 게 일부 들어와 있는데 그건 공제 한도 내에서 2월 가세이기 때문에 예. 저는 불안전한 가세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가업 상속 공제의 그 혜택이 예.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그 자산 규모,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독일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결정되는데 9천만 유로 이제 그게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300억 정도, 2,600만 유로 정도에서는 아까 다른 상속 재산이 있으면 가업 상속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까 9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업 상속 공제의 그 금액이 지금 매출 3천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500억을 해주는데 500억이 엄청난 금액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상속세를 내시는 분 중에서 500억 이상 그 상속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압상속 공제를 500억을 해준다는 거는 그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실제로도 가압상속 공제 받은 사람을 보면은 진짜 큰 금액으로 아까 받은 사람들 당장 보면 뭐 그렇게 자산이 있더라도 뭐 전환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 다른 타격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네. 대신 아까 그 이연제도라든가 연부연납제도를 확대하면은 보충 효과가 지금 있다는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가압상속 공제 자체가 이월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이득과세 제도나 아니면 과세이연 제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그런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후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상 범위는 그렇게 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가압상속 공제액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상과 공제액이 크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요건이 너무나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요건도 손을 봐야 되고요. 예. 더 낮추든지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가압상속 공제를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후 요건은 너무 엄격해서 못 받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매출 3천억을 오히려 막 1조까지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후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중소기업에 집중한다 그러면 오히려 사후 요건을 더욱더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그러니까 너 이렇게 그 규모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네요. 애초에 시작했던 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한정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논지를 계속 예, 예, 주장하시네요. 지금 이제 오 교수님 지적하신 그 납부 방식에 있어 조금 더 유연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소 방법이 있다라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연부연납제도가 이렇게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상속세라면 5년인데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20년이라면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완화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부연납은 네. 이 가세 이연으로 하기 위한 가도기적인 네. 그런 방법이라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연부연납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를 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세 이연은 늦게까지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 늦게 딜레이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처분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세금까지 물면서 하는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가세 이연이라는 게 뭐 20년 이렇게 늘려준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세 이연의 방법이 정말은 궁극적인 방법이지 이거 현재 연부연납의 방법은 가도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구재희 소장께서는 일관되게 이제 정말 중소기업의 한정식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얘기 아까 그 네. 독일 사례에서 우리나라에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 얘기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상속 공제 폭이 크고 대상이 넓다. 이렇게 독일에 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완전히 와전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도 갔다 왔고요. 최근에도 깊게 보고 있어요. 구 소장님 그래서 와전된 정보 이걸 갖고 계십니까? 얘기하는데 문제는 독일은 그런 겁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그 요건이 복잡한 것도 아주 단순하고요. 5년 혹은 7년 동안 기업을 유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 총액의 400% 혹은 700%를 지급을 하면 다 대상이 되는데 예. 규모와 관계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기초 공제라고 해가지고 또 특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상속 재산의 규모에 네, 알겠습니다. 30%를 사전에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예, 이건 예. 좀 그 두 완전히 분의 부분이에요. 잠깐요. 거기 가지고 두 분이 끝까지 이 자리에서 네. 따져서 누가 맞느냐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네, 독일 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따로 조 했으면 원장님이 완전은 하시는 아니고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남겨두고요. 네. 남겨두고 일단 정부가 11일 날 발표를 했죠. 이번에 개편안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그동안의 논쟁이 한쪽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살리는 쪽의 문제였는데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은 경제, 기업을 살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개편안 나온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요? 구재희 소장. 네. 그 가압상속 공제 제도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열망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을 잘 발전시키니까 이제 후손들한테 또 물려주고 싶은 이게 필요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가압상속 공제를 개편하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경제 활성화가 과연 되겠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개편안 가지고. 네. 예.
가압상공제가 무엇이길래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논거가 사실은 없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던 제도가 이제 중견기업 수준까지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가압상속공제가 너무 아까 우리 김병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약간 변칙 운영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요건을 완화해달라, 그다음에 대상과 공제액을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여당에서도 TF까지 만들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검토하고 연구해봐도 이게 만약에 대상이나 공제액을 확대한다든지 네. 하면 이게 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부의 무상이전이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네. 사회적인 해악이 더 큰 거죠. 형평성을 더 중소기업- 악화시킬 뿐이지 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예. 개편안이다라고 보네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이렇게 보통 부제가 붙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활력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각각의 그 섹터별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 끼치는 이 경제적 영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경제 활력화, 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하지만 이건 중요한 논의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 경영권이 어디서 요즘 보면은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중견기업 중에서 자기네 실은 이거 상속세 내는 것보다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겠다는 생각. 중소 중견기업의 규모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분 단위가. 중소 중견기업이 이제 그 규모 그 분류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복잡합니까?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가압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그 매출액 3천억. 네. 여기 2015년 12월 말 기준 정도를 보면 이 매출액 3천억이 중견기업의 85% 커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중견기업. 예. 김민호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구제의 소장은 비슷합니까? 형평성 문제만 악화시켰을 뿐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구제의 소장은 뭐 비슷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이렇게 가압상속공제의 한도를 늘려주고 완화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기업들의 어떤 이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아까 이제 같은 편으로 이렇게 앉힌 것은 똑같은 말을 해달라 이렇게 아니 의문도 뭐 있을 텐데. 제가 보통 토론할 때요. 뭐 양분도 아, 네, 있지만은 4인 4색이 더 좋습니다. 네네. 아, 약간 농담인데요. 아까 이제 같은 쪽. 우리 구 소장님이 문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 가압상속공제의 한도에 달하는 기업들이 연간 한 100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봐서는 4-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500억 초과하는 인원이 총 12명이었습니다. 500억 이상, 이건 모든 재산을 다 합해서 예, 뭐 예, 예. 토지, 건물, 현금, 뭐 유가증권 다 합해서이고 이때 대기업 포트폴리오를 유가증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구성이 되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제 40% 정도 된다라면 예. 훨씬 더 한 1년에 2-3분 정도가 가압상속공제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예. 이 1년에 2-3명을 위한 세법 개정을 함으로써 경제 활력이 일어난다. 이것보다는 그에 대한 어떤 박탈감,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부의 어떤 양극화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어서 제가 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좀 제가 한 드릴게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대신 그래 조 왜냐하면 원장님 차례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 그 상속세에 대해 적용받는 분들이 가압상속공제 위에 굉장히 몇 분 안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법을 개정해야 되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아까 뭐 정말 7-8분 얘기했던가요? 네, 예, 네, 네. 우리나라의 그 입법의 이 세법 입법의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용되는 분이 몇 분이 안 돼도 그 세법 입법은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속세, 우리 그 소득세율 42% 올릴 때 그 가세 표준은 5억 이상이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3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위에 또 올릴 때 제일 위에 세율을 올릴 때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랑 예. 관계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거기도 반응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그럼요. 만약에 그렇다는 거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정부 이게- 개편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중견기업 예. 연구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을 방문을 해요. 성공하고 기업을 잘 일군 중견기업을 가보면 거의 승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를 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도 늘어나고 투자도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분들의 대부분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만일에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곧 상속이나 승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뭐 50% 이상에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가 정신을 좀 침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예.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지금 몇 분께서 늘려봐야 대상이 뭐 몇 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한 4,500개 됩니다. 매출액 3천억 이하가 한 3,500, 600개 되고요. 3,800개 되고요. 그 이상, 3천억 이상이 600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주면 이 600개 정도 되는 아까 얘기한 것은 중견기업이 가업과 이제 상속 공제 이제 대상이라는 매년, 내용을 예, 얘기한 예,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더 여지가 600개가 있다.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원래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한테는요? 교수님이시니까 네. 교수님 뭐 두 분께 네. 드리는 질문인데 자 가업 상속 공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화가 안 된 상황, 된 상황. 이때 투자 의사 결정이 왜 달라지죠? 제 생각에 전혀 달라질 이유가 이제 없죠. 이런 거예요. 이게 네. 결국은 꼭 가업 상속 공제뿐만이 아니라 네. 상속 과정에서 부담하는 조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네. 그거가 문제인 그거거든요. 자, 아니 1,000억을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는 낼 거고요. 투자를 해서 그게 네. 이제 기계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로 있을 건데 예. 그러더라도 상속세는 내거든요. 예. 그렇죠? 가업 상속 두 개 공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그 말씀이 많지. 아니라 예. 가업 상속 공제를 완화하면 왜 투자가 늘고 주냐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의 네. 경영 환경이잖아요, 생태계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안 되면 투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투자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는 없단 아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얼마를 한다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무슨 그 말씀이긴 한데. 역시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자리에서 어느 거 하나로 수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 근원적인 입장 차를 해결할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 개편되는 거 아니고 현 상황에서 조정이 되는 거니까는요. 예. 조정이 되는 건데 고용 유지 의무 기존에는 보니까는 당대예보다 120%를 했었는데 이걸 조금 완화했더라고요. 중견기업만 예.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어차피 보십니까? 100%였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적절하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좀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화는 됐는데 아니 뭐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 예. 제가 그 120%가 100%가 된 게 적절하냐 이제 이거는 적절한지 모르겠고 예. 일단 완화가 되었다고는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 하나는 이제 이 고용 유조건이라는 게 내가 이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 세제 혜택을 본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업에. 그렇다면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유조건인 거죠. 그렇다면 고용 유조건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인원수에 대한 거에 대한 거거든요. 인원수. 근데 지금 4차 뭐 산업혁명 뭐 로봇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게 되면 인원수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독일처럼 인건비 총액으로 하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이것은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 유지 의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독일에서도 이제 그 계속 사업 계속 기업의 의무, 그다음에 고용 유지 의무 이게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압상속공제 제도까지 이제 마련해가면서 상속세를 이제 절감해주는 이유는 이제 공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기업을 함으로써 이제 고용 유지를 하고 이렇게 또 상속세를 이제 납부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을 이제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공익 그 중소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120%에서 100%로 이제 줄여줬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범위를 줄여준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할 건 없는데 120%로 했던 것은 그 왜- 이제 상속한 다음에도 활성화시킨다는 그렇죠. 걸 전제로 한 네. 것인가요? 예. 120%를
중견기업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정치적 합의를 하고 국민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한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가압상속공제를 확대할 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아닌데 고용을 이렇게 좀 창출해라 하면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이제 다 잊어먹었죠, 이제요. 지금에 와서 이제 120%를 100%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다시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럼 왜 120%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원래의 취지를 이제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오 교수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을 달리 보지 않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가압상속공제를 혜택을 주면서 네. 이렇게 의무를 도입했는데 어느새 이제 본질은 이제 따지지 않고 이제 더욱더 혜택이 주게끔 만든 거죠.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면 여러 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더욱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네. 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면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일 소장은 현재 500억 이 자체도 지금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 오 교수님은 그 심재철 의원이 낸 오히려 더 높이자, 뭐 2,500건 높이자, 그 동의하시겠네요? 저는 뭐 방향은 맞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라고 아하. 봅니다. 왜냐하면 한도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만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실제 아까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세 이연이라는 방법이 네. 정말 이게 하나의 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군요. 500억이다, 1,000억이다, 1,500억이다 이걸 어디까지 늘려줘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자체는 그런데 그 심재철 의원은 국외 실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근본적 방법은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재철 입법 취지는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는 이제 근본적 방법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 현재 있는 방법 중에서 이걸 자꾸 넓혀가는 게 그나마 기업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까 사실은 고용 유지 의무도 이제 사후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예, 예. 아까 업종 관련 사후 관리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업종 관련에 대한 그동안에 너무 제약이 세밀화되어 있지 않느냐. 예. 이번에 조금 넓힌 것처럼 나오던데요.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근데 업종 변경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업종을 변경할 때는 그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업종을 변경해야 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현재 사양 업종을 가지고 있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테니까 이 업종 변경해야 되겠다. 아예 규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신가요? 이렇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거를 자꾸 해둬서 여기서 소분류, 뭐 중분류, 대분류를 규제하다 보면 예. 자기들이 가야 될 때는 여기인데 이걸 여기서 여기로 이제 규제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못 가가지고 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게 처음부터 그 가업이라고 하는 가짜 때문에 생긴 바이어스다 이 생각합니다. 네, 그 업종 유지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 변경에 아까 뭐 소분류에서 뭐 중으로 조금 넓히긴 했는데 그것도 뭐 제약이다라고 보시네요. 뭐 마찬가지 이제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애초에 가업이란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 왔고 한편으로 이제 전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꾸 왜 가업상속공제를 안 해주냐 하는데 우리 한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이런 분, 뭐 체육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은 어떤 부의 축적대로 기존의 상속세대로 세금을 다 내야 하거든요. 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쪽에 앉아 계시는지 하는 농담이고요. 그에 반해서 왜 이와 같이 가업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최초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공제 제도를 마련해 주었는데 가업을 탈피하고서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이 공제 감면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지 이게 제가 참 좀 이제 전 말씀을 좀 의문입니다.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일단은 일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과 생산 활동에 공유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사회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 동시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재산은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출발을 하면 이 차이가 별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 기회가 있으니까 아까 놓친 것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고용 의무 기간 예. 그 완화한 120%, 거, 그건 100%.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120%를 10년간 정규직급 근로자를 유지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실현이 가능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에서 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 다른 경제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이제 그 예상하지 변화되기 못했던 게 때문에 생길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이제 그런데 예. 저는 이걸 차제에 지금 그 일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기관을 10년에서 7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고용유지 이번에 기간을 개편 안에 들어있죠, 10년 그렇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7년으로 아하, 해주는 다른 게 거는 7년 줄였지만 좋다. 고용 유지는 10년 그대로 예, 유지를 그렇게 했는데 되어 있는 같이 것 같아서 줄였으면 좋겠다. 같이 줄였으면 좋겠고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가 그 급여 총액 기준을 같이 병행해서 기업이 선택적으로 하면 기업이 그 노동의 탄력성, 고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걸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주로 고용 수보다 급여 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추징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적이게 생각하는 예. 것이 100%라는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추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범퍼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100% 기간 갔다가 하면은 그 일부를 한다는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좀 약한데요. 우리 쪽에 없는데 지금 100%면은 99% 되는 거기도 추징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범퍼를 둬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이게 입법이 돼야 아, 된다. 현재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1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9년까지 했다가 뭐 유지는 못할 경우에 연평균이긴 합니다. 이제. 연평균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범퍼를 좀 네, 둬야 네, 될 무슨 것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전반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다시 이제 근본적으로 상속세 문제에 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률 예. 소장, 아까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율 또 실효세율 관련 얘기했는데 예. 낮춰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세율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기업들이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조건들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제 두 분과도 여러 차례 이제 다른 토론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이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거든요. 예. 간혹은 무슨 뭐 다른 나라에는 아예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의 상속세 자체 제도가 없는 폐지된 나라. 네네네. 네, 폐지된 그 OECD 제가 정확한 개수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대개 또 자본이득세라는 이걸 보충하는 세제로 그러군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자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자 하는데 일부 제 생각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 현황에서는 상속세 제도에서 자본이득세로 갈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가는 게 있잖아요. 실제 계산해 보면 상속세 폐지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시스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3억에 산 토지를 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300억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이 300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300억에 대해서 나중에 500억이 돼요. 초보할 때쯤 돼서. 그러면 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억과 500억이 차이, 200억에 대해서 양도 차이까지 하는데 지금 그 우리 캐나다 같은 데는 이 베이시스를 3억을 그대로 들고 오기 때문에 예. 3억에서 500을 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실제로는 이게 지금 상속세가 폐지된 구조랑 똑같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가 폐지되었다는 것과 이제 저는 그래서 상속세가 폐지되는 것과 이제 자본 그럼 세금 회수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게 거기에 자본이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고 예, 이 예. 상속세 세율이 어떻게 되고가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상속세가 폐지됐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이와 같은 글쎄요. 자본이득에 언뜻 대한 이제 그쪽 과세까지는 분야를 폐지한 건 모르는 아니다.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네. 왜 우리나라에 있느냐 뭐 예, 예, 이렇게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무리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그 상속세 제도 자체가 인적 공제 그리고 이제 그 포괄 공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공제한 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라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 많은 분이 내지를 않거든요. 애시당초 중소기업으로나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게 된다라면 애초에 상속세를 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거지. 이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본다라면 이제 앞서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중견기업 심지어 이제 대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매년 이와 같은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가다 보면 상속세를 형해하기 위한 현재는 작업이 뭐 아니냐. 대기업은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장기적으로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예. 네. 최근에 이제 아주 대기업에서 상속세 엄청난 규모를 뭐 신고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건 뭐 내기 쉽겠냐 이런 나오는데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뭐 과도한 우려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이제 뭐 회사 이름 말하지 않더라도 네.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상속세라고 하는 것을 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돌아가신 피상속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재벌, 돌아가신 모 재벌의 상속세는 기존에 이미 여러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일감 몰아주기로 여러 이제 치부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상속세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근데 없어 우리나라 보입니다. 그 상속세 해당 기업. 기본 그 구조 자체가 예. 유산세 구조거든요. 유산취득세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그 피상속인의 사망한 그 상속 재산 자산 예. 거기서 몰래 내려와서 거기다가 가세를 하고 상속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지분 비율대로 나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상속인이 재산이 많으면 낼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를 이렇게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우리 상속세 구조 자체가. 예, 구재희 소장님 지금 이제 가업의 의미를 살리려면 꼭 사후의 상속 방식뿐만이 아니라 생존했을 때 증여 방식에다가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생전에 네. 가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이제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0%까지 이제 10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현재 정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생전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생전에 이제 승계를 하게끔 하는 제도는 뭐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면은 아까 사후에 승계하는 제도 자체가 과연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인들이 생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녀한테 잘 이렇게 승계해주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지도한다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사후에 상속했을 경우에는 그냥 유산의 의미가 크지 기업의 영속성하고는 조금 뭐 오히려 다르다라고 지금 보군요. 뭐 이제 중견기업협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많은 이제 예컨대 낙엔낙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들면서 이제 승계를 못하고 뭐 사모펀드에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가업승계의 의미보다는 사모펀드로 넘어가서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기업주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중소기업들은 그런 사모펀드조차도 없다는 기업이 거죠. 증발돼 버리는 거 아니고 기업은 그대로 이제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제 이른바 소유주가 좀 달라졌다 네, 이거군요.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넘길 사모펀드조차도 없지만 예. 이제 중견기업들은 상당히 그래도 이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좀 영수성을 좀 보장하고 하는 제도는 현재부터 약간 더 확대시킬 필요겠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례를. 공제 금액이 100억인데요. 예. 2014년에 그 30억에서 확대돼 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100억까지 지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운영하고 또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이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같이 연계를 해도 큰 무리가 없어 그 분야 보입니다. 제가 좀 같은 관점 네, 맥락에서 짧게 말씀을 좀 얘기하시고,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기업의 영속성 유지 네. 그리고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어떤 뭐 일자리 창출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통한 승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보다 좀 앞서간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과 증여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승계도 사전 승계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세율에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가 뭐 큰 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사전 증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과세 검토할 필요가 특례가 있는 조금 거죠. 뭐 적정하게 지켜보자라고 구 소장께서는 그래서 얘기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 증여 특례도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수준으로 올려서 승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이슈를 토론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지원 예. 여러분 의미에서는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 상속 공제, 예.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증여세 특례입니다. 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가업 상속 공제원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증여세 특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생전에 지금 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좋고 또 하나는 이 증여세 특례라는 제도는 결국은 피상속인 사망하게 되면 합산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10년 하는 거 10년이라는 제한도 없어요 이건 그죠? 그 제한도 없이 그냥 합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더욱이 이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 대한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증여세 특례는 더더욱이 조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0년이라는 기한도 없이 합산해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해서 또 추징하는데 선수입니다 보니까 추징하는 선수인데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거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 제가 볼 때는 뭐 금액보다도 사후관리 요건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직에 머무지 못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몸이 아파서 군대 가서 뭐 치약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도산된 거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기업들이 보면 잘하고 있다가도 어떤 특수한 경제 상황이 와가지고 뱅크럽트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례 사항이 포함이 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게 조세부복 사건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더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직도 까다롭습니다. 예. 네,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장려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본질적인 상속세 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좀 우리가 다른데 그런 중견기업의 수준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업상속공제를 변질해가면서 거기서 혜택을 주려고 하면 중소기업들까지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뭐 조세특례 제한법에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여세 과세특례하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일관된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가업상속공제를 자꾸 건드리고 대상 범위를 넓히니까 그렇게 넓은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이번에 뭐 대상을 늘려달라든가 뭐 공제액을 늘렸다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후관리만 좀 더 완화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견기업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수장께서는 상속 방식이든 증여 방식이든 했던 간에 그 범위를 좀 좁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세요? 별도로 이제 중견기업에다 지원을 해야 된다면 소득법에다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지 그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원래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지만 소규모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고 거기다가 규모가 자꾸 커지면서 기업 승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거의 매년 비슷한 논란들이 이루어질 거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틀을 한번 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희 지금 이제 쟁점 토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들의 의견 몇 개 좀 살펴보고 나머지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의진님의 의견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 기업을 만든다면서 10년 유지도 어렵다는 건 능력 부족 아닐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셨네요. 김수현님의 의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 등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 유지 완화는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앞부분하고 이제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100년 기업 이전해 왔다면 이후에도 상당히 길게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 같고요. 심영철님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에게 상속세, 법인세가 낮춰지면
적극적인 투자로 국가 경제에 정의롭게 이바지하는 마인드가 있는지 좀 의문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실업자 고용에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코멘트 해주고 싶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려더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얘기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이렇게 해주면은 중장년 고용에 열심히 하고 다른 투자 활성화로 이끌어질 것인지. 근데 현재 지금 고용 유지 요건 네. 지금 지금 법인 세 번째 거 그거였고요. 그 마인드에 우리가 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름대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차원이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현재 지금 4단계 아닙니까? 근데 실제 OECD 국가들 중에 70% 국가는 한 단계 하나의 세율로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 70%의 한 단계 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법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고 하는 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 보면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부자고 가난한 회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네. 김영일 소장님 아까 의견 중에서 고용 유지 기간은 조금 지켜줄 게 필요가 있겠지만은 업종에 대한 너무 제약은 또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 제한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압상속공제 완화 이것들이 모두 다 중견기업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견기업의 정의가 그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현실 속에서 상당한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과이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공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가업 따졌을 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어떤 뭐 일대 주주가 뭐 30% 정도 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정도 규정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을 때 아까 말한 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하고 시작했을 때와 다르니까 좁혀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시간이 계속 충돌하는데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단지 그것을 누가 적용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의 제도로만 놓고 보면 상장 기업마저도 지금 이제 가압상속공제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장 기업들이 고용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냐, 그 정도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을 달성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또 기업의 영속성도 사실 뭐 그냥 놔둬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해주고 대상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후관리의 요건 자체가 대부분이 중견기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대상자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다 그러면 중견기업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담세력이 있고 어떤 이제 헌법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이 조금 더 완화하려면 사전적인 검토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에 거죠. 중소, 중견, 뭐 대기업을 이렇게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우리 국민들의 정서법에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업상속공제가 뭐 기업상속공제이든 가업상속공제이든 이 제도의 취지만 본다면 이걸 가지고 중소니 중견이 대기업을 쪼개는 그런데 그 견해 차이는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아주 가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하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세제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 뭐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많이 보호하는 정책을 써서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중견기업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소기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대기업에서 쪼개져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약간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이제 정부가 일단 개편안을 냈고 또 야당에서는 조금 더 다른 안도 내놓기도 했는데 현재 기업 상속 공제 개편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로
성을 가지고 작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와 또 기업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느 부분이 주목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견을 이제 일단 두 분한테 주문하고 싶고, 또 우리 두 분의 이제 구소장 또 김병률 소장은 이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조세 정의의 관점이든 아니면 다른 관점이든 간에 하여튼 정리하셔서 이번에 기업 상속 공제 관련 개편 관련해서 주문하고 싶은 말 한 그 50초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 조 소장님. 우선 그 발표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예. 개정안이 상당 부분 업계의 현실을 반영을 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도 정말 정책이 의도하는 것처럼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느냐? 예. 여기에는 상당한 미흡한 점이 추가로 뭘 있다라고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보면 일단은 그 더 많은 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러한 논란이 2000년대 초반에 스웨덴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상속세가 70%였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상속세를 내고 이 나라에서 사업 못하겠다, 해외로 가겠다, 승계를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 예. 진보 정부가 출연하면서 이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어느 것이 정말 좋은 거냐라는 것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결과 고용 문제나 또 투자 문제 지금은 이런 이제 걸 주문 해결했어요. 부탁하는 새로운 설명보다는 마지막 주문만 이런 점에서 좀 보다 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률 소장. 예,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좀 약간 엉뚱할 수 있습니다만 그 미국의 조지 소로스 등 이제 부자들이 2017년 11월 경에 이제 미국 의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공화당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최고 세율을 대폭 인하해 서민보다 불균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고 부자들이 지금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없이 자손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1000명 중 2명이고 폐지만으로 10년간 약 30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 돈을 교육과 연구,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에 쓰는 게 낫다. 이와 같은 이제 미국의 부자들이 쓴 서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예, 오늘 뭐 토론해 보니까 결국은 접점이 그거 같습니다. 생각들이 이쪽은 우리는 개연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은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데도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개정된 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실무계나 학계에서 이제 거론되었던 부분들을 자기들이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반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종합적 의견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제가 오늘 하나만 찍으면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이라는 부분은 정말 자유롭게 풀어줘야 기업이 살 수 있는데 그 업종 부분을 왜 그렇게 자꾸 늘어지는지를 정말 우리 그 세법을 입법하는 분들이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이걸 해명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또 하나의 어떤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즘에 뭐 손톱 밑에 가시 그런 말 잘하대요. 손톱 밑에 가시로 작용할 것 같은 뭐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그 시청자들의 의견도 업종 관련은 조금 이제 다양하게 풀어주는 쪽은 얘기했는데요. 다른 한편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업 개념 속에서는 또 업종을 연상하면서 또 하게 되니까 구재희 소장님. 네. 가압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맞춤형 가압상속공제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뭐 1억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면 뭐 100억이라도 할 수 있을 테고 사고 관리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래도 꽤 성장성이 있는 이제 중견기업들은 혁신 성장에 올인해야 된다는 이제 이재용 대표의 말도 있듯이 혁신 성장에 더욱더 올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정부가 그것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욱더 세제라든지 정책 때문에 더욱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가압상속공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각 경제 주체 규모별로 좀 더
좀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전체적인 그 각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예. 그런 이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과 기업 상속 공제 개편에 관한 얘기 나눴는데 오늘 네 분 얘기가 4인 2색 같기도 하고 4인 3색 같기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제 기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토론 과정에서 보았다시피 좀 찬반이 있습니다. 좀 보완의 필요성도 있고요. 근본적인 취지를 조금 달리하는 견해도 있어 보이는데 아마 이런 견해들이 입장의 차이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도 서로가 수렴해서 합의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일어서지 마시고요. 이따 끝나고 조금 더 합니다. 네. 네. 이제 방송 끝나고 아까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나가는 거 한두 마디씩 더 하고 끝나면